국가배상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민법에 의해서 규율돼야 되는 사인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plaintiff가 defendant, 그렇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배상제도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가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배상제도의 설명이 강학상으로는 행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공권이 아니냐, 공법에서 다뤄야 된다,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 실무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고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될 것이고 외국 법인이 되거나 하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외국인은 이게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원칙에 따라서 인정해 준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핫 이슈가 뭐냐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저 조항이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떠냐? 공무원 퍼블릭 오피셜이죠. 공무원이 직무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법행위,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를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데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주체가 된다. 그 직무는 뭐냐? 우리나라 강학상으로 그 직무라는 것이 공권력적 작용이냐, 아니면 관리작용이냐, 국고작용이냐 이런 말을 쓰는데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다 포함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경제주체와 동일한 위치를 가지는 그러한 공권력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것이 학자들의 통설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외관설에 따라서 외관적으로 볼 때 저것이 공무원의 집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 750조에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는데 배상은 그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758조인가 보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느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춘천 가는 경춘가도가 있습니다.
경춘가도 춘천으로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 산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낙석사고가 많이 떨어집니다. 산에서 돌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돌이 떨어지던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송괴되는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경춘가도에 있어서의 낙석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하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름 시즌입니다. 몬순 시즌이 지나고 여름 시즌인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스코칭 하다고 하죠. 굉장히 더운데 이때 아이들이 물에 나가서 동네 하천에 나가서 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안내판, 경고판을 잘 세우지 못했다든가 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특히 뭐 고속도로나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함몰되었다. 지나가는 차의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됐다. 빵꾸가 났다라고 하죠. 플랫 타이어가 돼서 빵꾸 났을 경우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보도블록이 잘못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가다가 떨어졌다. 난간을 뭐 1m 20 정도 이렇게 최소한 해놔야 되는데 난간이 50cm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치소를 비롯한 인신을 구금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구금하는 시설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이 국가도 책임을 지고 공무원도 책임을 지는데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경과실로 사소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국가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잘못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열의가 너무 앞선 나머지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위법행위를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관계 소송을 다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연금, 펜션을 받게 되는데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 오히려 구상권을 행사당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제도를 통해서 위법수입 증거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제도를 통해서도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제도는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적 전치주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에게 국가배상 전치주의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먼저 신청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런 제도를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말하면 국가기관의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먼저 신속하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고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직권으로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고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타기관에 조사를 협력할 때에는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져 신속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너무 금액이 작게 인용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compulsory가 아닌, 그러니까 임의적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그렇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배상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 호프만 방식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중배상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 초에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해주다 보니까 당시 196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 등 직무집행을 하다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보상을 받아야지. 이때는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아야지. 적법행위를 하다가 받은 보상을 받아야지. 국가를 상대로 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수프림코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법원조직법에서 위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제적의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평등권에 위배된다. 그것이 위헌으로 선고를 하면서 국가배상제도에 있어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것은 좀 위헌이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 1972년도 헌법에서 저 규정 29조 이중배상 금지 제도가 헌법 규정으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저 조항을 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중배상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인 연원으로 월남전으로부터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과 헌법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헌이 될 경우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절차는 지방에서는 지구배상심의회가 있고 법무부에는 본부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본부배상심의회는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실장이나 고업부장, 변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배상심의회를 하고, 지방에는 지구배상 14개의 지구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군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 조항이 나오는데
헌법 조항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29조, 우리나라 헌법 29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준 것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9조 2항에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무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 29조인데 이 조항이 29조 2항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배상심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건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이 된 사건으로서 불복하는 사건이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돼서 불복하는 사건을 본부배상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를 상당히 다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일반 검찰청의 차장검사, 그죠? 부장검사, 검사, 그 집업 판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이 와서 한 5천만 원 이하 되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 결정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 국가배상심의회가 검찰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는 신속하게 협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되면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불복하는 경우에 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검찰청의 결정을 불복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액 지급에 관해서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법무부 내에서도 해마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 예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검에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수사기관 종사자가 너무 열의에 차서 가혹행위를 해서 구속이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파면되고 집 팔아서 손해배상 해주고 했다가 몇 년 지나서 그 국가배상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내에 다시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구상권을 행사당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제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국가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소송이라고 하면 이게 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하면 보통 민사소송을 할 때 플레인티프를 보통 X라고 합니다. 플레인티프, 디펜던트가 Y라고 하는데 참가인이 있죠. 참가인이 있어서 이 참가인이
이 원고 쪽으로 가면은 원고 보조 참가, 피고에 가면 피고 보조 참가, 소송물에 가면 독립 참가다. 뭐 이렇게 강학상 설명을 하는데 국가가 한 파티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거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을 국가소송이다. 그죠? 국가가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거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을 국가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가장 이 컨셉을 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 퍼블릭 어터니, 프로시큐터 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 모든 소송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뭐 법무부의 직원이라든가 검사, 공익법무관을 지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소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각 행정부서의 공무원들을 지정을 합니다.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그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 위임을 좀 해놨습니다. 위임을 해서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에게 국가소송 2억, 5억, 10억 되는 사건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국가소송은 위임을 해놨고 장관은 승인을 하는, 어프루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고 손실이 많아서 국고 손실 환수 시스템이 미비해서 예산 손실이 많다라고 해서 국고 손실 환수 송무팀을 만들어서 서울 고검에서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그런 공무원들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중요 사건은 검사가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소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건은 공익법무관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총괄관 제도가 있어서 각 행정부서의 송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소송 총괄관이라고 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소송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맨 마지막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공항에 있어서 그 항공기 소음이 많이 납니다. 항공기 소음이 많이 나서 대구 쪽에도 항공기 소음 사건이 많이 있었고, 또 저 서해 쪽에 미군 훈련으로 인한 비행기 소음, 뭐 집에 유리가 깨진다거나 키우던 소들이 유산을 한다거나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거나 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나면 맨 마지막 시간에 틈을 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민사소송은 사인 간에, 개별적인 사인 간에 하는 재판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그러한 소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행정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고권적 지위를 갖고 있는 행정소송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민사소송과 거의 유사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법,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냐 하면 행정청의 위협한 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또는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통상 작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데 행정행위를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부작위, 불행사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법상 권리관계라는 것들이 또는 법 적용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한 행정행위 Verwaltungsakt, 독일어로 저는 배웠는데, 행정행위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국민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한 그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명령규칙 등이 뭐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각 해당 기관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 통지를 해서 관보에 나오고 하면은 명령규칙을 고치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규제가 아닌데, 규제는 생션이고 구제를 세이브하는 거죠.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을 적법성을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배상제도가 필요적 전치주의였다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필요적 전치주의로 있다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필요적 전치주의를 하면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팔이 가재는 개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런 한국 속담이 말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임의적 구제를 하자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고, 피고는 그 행정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들 상대로 강의할 때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불변기간을 놓치지 마라라고 합니다. 불변기간, 변할 수 없는 기간, 법에 규정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특별한 예외가 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 소송이 있습니다.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 하고,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 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라 하는데, 민중기관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항고 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한 국가 전체에 대해서 행정의 적법성이 통일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